생각에 관한 생각 다시 사. 데니얼 커너먼 즈음. 이장신 옮김. 일부 두 시스템. 7장 속단. 위대한 코미디언 데니 케이는 내가 청소년 때부터 줄곧 기억해온 유명한 대사를 남겼다. 그는 자신이 싫어하는 여자를 두고 이렇게 말한다. 그 여자가 제일 좋아하는 자리는 자기 옆자리고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는 결론으로 점프하기다. 직역하면 바로 옆이지만 보통은 미치다를 뜻하고 결론으로 뛰어들기, 즉 속단을 뜻한다. 아모스 트버스키와 통계적 직관의 합리성을 두고 처음 대화를 나누던 중에 이 말이 튀어나온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스템 1의 작동 원리를 설명하기에 딱이다 싶다. 결론이 옳을 것 같고 가끔 하는 실수에 따르는 대가를 감당할 수 있다면 그리고 대충 넘겨 짚어 시간과 노력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면 속단은 효율적이다. 반면에 상황이 낯설거나 위험이 크거나 정보를 충분히 모을 시간이 없을 때라면 속단은 위험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직관적 오류를 저지르기 쉽고 이 오류를 막으려면 시스템 2가 의도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모호성 방치와 의심 억제. 그림 6. 그림 6에서 네모칸에 담긴 셋의 공통점은 A, B, C. 거리의 은행이 눈에 많이 띄었다. 12, 13, 14. 정답은 셋 다 모호하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틀림없이 왼쪽에 있는 것은 ABC로 오른쪽에 있는 것은 12, 13, 14로 읽겠지만 B와 일상으로 읽은 것이 사실은 똑같다. 그러니까 A13, C나 12, B14로도 읽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렇게 읽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럴까? 같은 것이라도 글자가 나오는 맥락에서는 글자로 읽고 숫자가 나오는 맥락에서는 숫자로 읽는다. 전체 맥락은 각 요소를 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친다. 모호하게 생겼지만 우리는 그것의 정체를 속단하고 그렇게 모호함을 해결한 뒤에는 애초에 모호했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한다. 은행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서는 아마도 건물 곳곳에 은행이 들어선 번화가를 상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해석도 가능한 모호한 문장이다. 만약 그 앞에 가을이 무르익어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라는 문장이 있었다면 전혀 다른 장면을 상상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막 은행나무를 생각했다면 은행을 돈을 취급하는 은행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명확한 맥락이 없는 상태에서 시스템 1은 자체적으로 그럴듯한 맥락을 만들었다. 맥락을 만든 것이 시스템 1이라고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는 선택을 했다는 사실도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 근처를 자주 지나치지 않은 이상 은행 열매보다는 돈을 취급하는 은행을 본 적이 더 많을 테고 우리는 이를 감안해 문장의 모호함을 해결한다.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시스템 1이 답을 놓고 내기를 하는데 내기의 바탕은 경험이다. 내기 규칙은 똑똑해서 모호한 상황을 해석할 때는 최근 사건과 현재 맥락을 가장 중시한다. 최근 사건이 떠오르지 않으면 좀 더 먼 기억에 의존한다. 어렸을 때 기억에 남았던 일을 떠올려 보면 A, B, C 노래를 불렀던 일이 생각난다. 그때 ABC라고 했지 A13C라고 하지는 않았다. 두 가지 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결정적인 선택을 해놓고도 선택을 할 줄 모른다는 것이다. 오직 한 가지 해석만 머릿속에 떠오를 뿐 모호성은 눈치채지 못한다. 시스템 1은 퇴짜 놓은 대안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대안이 있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리기도 한다. 의식적인 의심은 시스템 1의 영역 밖이며 그런 의심을 하려면 양립 불가능한 해석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데 정신적 수고가 필요한 일이다. 불확실성과 의심은 시스템 2의 영역이다.
믿고 확신하는 편향. 행복에 걸려 비틀거리다의 저자로 잘 알려진 심리학자 데니얼 길버트는 시스템이 믿는 법이라는 논문에서 17세기 철학자 바리흐 스피노자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믿음과 믿지 않음에 관한 이론을 펼쳤다. 길버트는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우선 그 말을 믿으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 말이 맞는다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만 그 말을 안 믿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다. 저절로 작동하는 시스템 1은 일단 믿고 보는데 그러다 보면 해당 상황을 최대한 좋게 해석한다. 심지어 앞뒤가 안 맞는 말도 일단 믿는다. 길버트가 제시한 예를 시험해보자. 뱅어는 사탕을 먹는다. 이 글을 보는 순간 연상 기억이 저절로 작동해 말도 안 되는 말을 말이 되게 할 연관성을 탐색하고 그러면서 물고기와 사탕이 주는 막연한 느낌을 의식했을 것이다. 길버트는 불신을 시스템 2의 작동으로 본다. 그는 이 주장을 뒷받침할 멋진 실험 결과를 내놓았다. 이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딩카는 불꽃이다 같은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을 보여주고 몇 초 뒤에 참 또는 거짓이라는 단어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나중에 앞에서 본 문장 중에 어떤 문장이 참이었는지 기억력을 시험했다. 이때 한 번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는 동안 여러 자리 숫자를 기억하라고 했다. 시스템 2를 차단한 조치였는데 이 조치가 선택 효과를 발휘해 사람들은 거짓 문장을 안 믿기가 힘들었다. 실험이 한참 진행되자 지친 참가자들은 거짓 문장 상당수를 참이라고 생각했다. 이 실험이 시사하는 바는 의미심장하다. 시스템 2가 다른 일에 매달려 있으면 우리는 무엇이든 거의 다 믿을 것이다. 시스템 1은 잘 속고 무엇이든 믿도록 편향된 반면 시스템 2는 의심과 불신을 담당한다. 그러나 시스템 2는 덜어 바쁘고 흔히 게으르다. 실제로 사람들은 피곤하고 지칠 때면 광고처럼 그럴듯하지만 공허한 이야기의 영향을 받기 쉽다. 연상기억이 작동하다 보면 전반적인 확증 편향이 생길 수 있다. 보통 쌤은 불친절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보다 쌤은 친절한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쌤의 여러 가지 행동이 머릿속에 잘 떠오른다. 일부러 확증 증거를 찾는 소위 긍정적 시험 전략 역시 시스템 2가 가설을 시험하는 방식이다. 과학 철학자들은 가설을 시험할 때 반박 사례를 찾아보라고 조언하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흔히 과학자들도 현재 자신의 믿음에 어긋나지 않을 법한 자료를 찾는다. 극단적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을 제시하거나 그럴 가능성을 과장해도 시스템 1의 확증 편향은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곤 한다. 앞으로 30년 안에 쓰나미가 캘리포니아를 덮칠 가능성을 묻는다면 사람들은 길버트가 뱅어는 사탕을 먹는다 라는 말도 안 되는 문장을 제시했을 때 뱅어와 사탕의 연관성을 떠올렸듯이 쓰나미의 모습을 떠올린다. 그리고 그 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을 부풀리기 쉽다. 과장된 감정 일관성, 후광 효과. 대통령의 정치가 마음에 든다면 대통령의 목소리와 외모도 덩달아 좋아하기 쉽다. 어떤 사람의 아직 보지 못한 부분을 포괄해 모든 것을 좋아하는 또는 싫어하는 성향을 후광효과라 부른다. 이 용어는 심리학에서 한 세기 동안 사용되었지만 일상에서는 널리 쓰이지 않는다. 사람이나 상황을 판단할 때 큰 영향을 미치는 흔한 편향을 일컫는 좋은 명칭이라는 걸 생각하면 안타까운 일이다. 후광 효과는 시스템 1이 세상을 실제보다 더 단순하고 일관되게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파티에서 조앤이라는 여자를 만났는데 인상도 좋고 말 붙이기도 편안한 사람이었다. 이제 조앤이란 이름을 들으면 자선단체 기부를 요청했을 때 들어줄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조앤은 기부금을 얼마나 낼 것 같은가?
전혀 알 수 없다가 정답이다. 사교성이 풍부한 사람이 자선단체에 기부도 잘 한다고 믿을 근거는 없다. 하지만 조앤이 마음에 들고 조앤을 생각하면 그 여자를 좋아하는 기분이 되살아난다. 게다가 남에게 베푸는 것도 좋고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좋다. 이런 연상작용 탓에 조앤이 남에게 잘 베풀 것이라고 믿을 준비가 된다. 그리고 조앤은 그런 사람이라고 믿자. 조앤이 전보다 더 좋아진다. 상냥한 성격에다 너그러운 마음 씀씀이까지 더해진 탓이다. 여기서 조앤의 너그러움을 보여주는 진짜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그 공백은 조앤을 향한 감정에 어울리는 추측으로 채워진다. 다른 상황에서도 증거가 차곡차곡 쌓이고 첫 인상에서 받은 느낌으로 그 증거를 해석한다. 솔로몬 애시는 심리학의 오랜 고전이 된 실험에서 두 사람을 설명하는 단어를 늘어놓고 그들의 성격이 어떨지 물었다. 앨런과 벤은 어떤 사람 같은가? 앨런, 지적이다, 성실하다, 충동적이다, 비판적이다, 완고하다, 시기심이 강하다. 벤, 시기심이 강하다, 완고하다, 비판적이다, 충동적이다, 성실하다, 지적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벤보다 앨런을 훨씬 더 친근하게 생각했다. 앞에 나온 특성이 뒤에 나온 특성의 의미를 바꿔버린 탓이다. 지적인 사람의 완고함은 타당해 보이고 존경심마저 생기게 하지만 남을 시기하고 완고한 사람이 지적이라면 더 위험해 보인다. 후광 효과는 숨겨진 모호함에서 나오기도 한다. 앞에 나온 은행처럼 형용사 완고하다는 모호해서 맥락에 따라 달리 해석된다. 이 연구는 여러 변형이 있다. 어떤 실험에서는 참가자에게 앨런을 설명하는 형용사 중에 앞에 것 3개를 먼저 보여준 다음 뒤에 나오는 3개를 나중에 보여주면서 이 3개는 다른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해 주었다. 그렇게 두 사람을 상상하는 참가자에게 만약 그 형용사 6개가 모두 같은 사람을 설명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했느냐고 묻자 대부분이 그건 불가능하다고 대답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의 여러 성격 중에 어느 것부터 목격하는가 하는 순서는 우연히 결정되는 때가 많다. 그러나 후광 효과가 첫인상의 비중을 높이고 그래서 더러는 이후에 얻은 정보가 무의미해지는 탓에 순서는 중요하다. 나는 교수가 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학생들의 시험 답안을 흔한 방식대로 채점했었다. 한 학생의 여러 답안지를 놓고 하나 읽고 채점하고 또 하나 읽고 채점하는 식이다. 그리고 그 학생의 총점을 계산한 뒤에 다른 학생으로 넘어갔다. 그러다가 한 학생의 여러 답안에 판에 박은 듯 똑같은 점수를 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내 채점에 후광 효과가 나타난 게 아닌지, 처음 채점한 답안이 전반적인 점수에 부당하게 큰 영향을 미친 게 아닌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원리는 간단했다. 첫 답안에 높은 점수를 줬다면 그 학생의 다음 답안에 모호한 문장이 나와도 그 의미를 좋게 해석한다. 이 방식은 언뜻 그럴듯해 보인다. 첫 번째 답안을 잘 쓴 학생이 두 번째 답안에서 바보 같은 실수는 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데 이 방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한 학생이 답안을 2개 썼는데 하나는 잘 쓰고 하나는 못 썼다면 둘 중 어느 것을 먼저 읽느냐에 따라 최종 점수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답안 2개에 똑같은 비중을 두겠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두 번째 답안보다 첫 번째 답안이 최종 점수에 훨씬 큰 영향을 미쳤다. 이래서는 안 된다 싶었다. 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했다. 한 사람의 답안을 차례로 다 읽지 않고 전체 학생의 첫 번째 답안을 읽고 점수를 매긴 뒤 두 번째 답안으로 넘어갔다. 이때 첫 번째 답안의 점수는 답안지 뒷면 안쪽에 적어 두 번째 답안을 읽을 때 무의식적으로라도 영향을 미치지 않게 했다. 채점, 방식을 바꾸자 당혹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채점의 자신감이 크게 줄어든 것인데 그 이유는 전에 없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이다.
어떤 학생의 두 번째 답안에 실망해 점수를 적을라 치면 그 학생의 첫 번째 답안에는 최고 점수를 줬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있었다. 그럴 때면 아직 적지 않은 점수를 바꿔 그 불균형을 줄이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혔고, 그 유혹에 절대 굴복하지 않겠다는 단순한 규칙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 않음을 깨달았다. 한 학생의 여러 답안에 매긴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날 때도 자주 있었다. 점수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니 확신도 줄고 좌절감도 느꼈다. 이렇게 된 이상 내가 매긴 점수가 예전만큼 뿌듯하지도 당당하지도 않았지만, 그런 느낌은 좋은 징조라는 걸 깨달았고, 그것은 새로운 방식이 더 낫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앞서 내가 흡족해하던 일관성은 가짜였다. 가짜 일관성 덕분에 인지적 편안함을 느꼈고, 시스템 2는 최종 점수를 기꺼이 인정하는 나태함을 보였다. 다음 문제를 평가할 때 앞의 문제에 크게 영향을 받은 탓에 똑같은 학생이 한 문제에는 답을 잘하고 다른 문제에는 답을 제대로 못할 수 있다는 부조화를 찾아내지 못했다. 채점 방식을 바꾸면서 드러난 불편한 기복은 사실이었다. 문제 하나로 학생의 지식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사실과 내 채점의 신뢰도 부족을 동시에 보여준 일이었다. 내가 후광 효과를 피하려고 사용한 절차는 일반적 원칙을 따른 조치였다. 한마디로 오류의 사슬을 끊어라. 이 원칙의 작동 원리를 이해하려면 여러 사람에게 동전이 담긴 유리병을 여러 개 보여주고 그 안에 동전이 몇 개나 들었는지 추측해 보라고 해보면 된다. 제임스 서로 위키가 그의 베스트셀러 대중의 지혜에서 설명했듯이, 이런 종류의 문제에서는 개인의 판단은 형편없어도 여러 사람의 판단을 합치면 훌륭한 결과가 나온다. 어떤 사람은 숫자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축소하지만 여러 판단의 평균을 내면 그 결과는 꽤 정확하다. 원리는 간단 명료하다. 모두가 똑같은 유리병을 관찰하고 모두가 공통된 근거로 판단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의 오차는 타인의 오차와 별개이며 체계적 편향이 없다면 여러 개인의 오차 평균은 제로에 가깝다. 그러나 오차 감소의 마법이 통하려면 반드시 여러 개인이 독립적으로 관찰해야 하고 그들의 오차가 서로 연관되지 않아야 한다. 만약 관찰자들이 다 같이 편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 판단을 합쳐도 편향을 줄일 수 없다. 관찰자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면 표본 크기가 크게 줄어드는 셈이고, 그렇게 되면 집단 추정치의 정확도도 줄어든다. 증거가 되는 다양한 출처에서 가장 유용한 정보를 빼내려면 그 출처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 규칙은 바람직한 수사의 요건이기도 하다. 어떤 사건의 목격자가 여럿일 때 이들이 증언하기 전에 서로 의논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적대적인 목격자들이 서로 부딪히는 것을 막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편향 되지 않은 목격자들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목격자들이 자기 경험을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 증언할 때 비슷한 오류를 저지르기 쉽고, 그러면 이들이 제공하는 정보의 총 가치가 떨어진다.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정보원을 없애는 것도 언제나 바람직한 조치다. 독립된 판단, 그리고 오류의 사슬 끊기 원칙은 조직의 임원들이 근무 시간에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회의에도 곧바로 적용할 수 있다. 이때 아주 단순하지만 유용한 규칙이 있는데, 문제를 토론하기 전에 회의의 참가자들에게 자기 입장을 글로 아주 간단히 요약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 절차는 집단 내 지식 다양성과 의견 다양성의 가치를 충분히 활용하게 한다. 공개 토론에서는 흔히 먼저 말하거나 단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의 의견에 지나치게 무게가 실려 다른 사람들이 줄줄이 그의 의견을 따를 위험이 있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아모스와 함께 연구하던 초기의 좋은 추억 하나는 그가 수시로 웃긴 행동을 잘 했다는 것이다. 한 번은 대학생 시절에 철학 교수를 완벽하게 흉내내면서 과장된 독일 억양으로 히브리어를 웅얼댔다. 프리맷 오브 디 이즈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되네. 그 교수가 정확히 무슨 뜻으로 한 말인지 나로서는, 그리고 분명 아모스도 확실치 않았지만 아모스가 이 농담을 쓰는 데는 정해져 있었다. 우리 머리가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정보와 우리에게 없는 정보를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다룰 때마다 그는, 그리고 결국엔 나도 이 오래된 문구를 기억해냈다. 연상 체계는 원래 활성화된 생각들로만 구성되도록 설계되었다. 기억에서 무의식적으로라도 끄집어내지 않은 정보는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시스템 1은 현재 활성화된 생각들을 모아서 가능한 한 최고의 이야기를 지어내는데 비상한 재주가 있지만 없는 정보를 이용하지는 않는다. 이용할 수도 없다. 시스템 1이 제 기능을 했는가의 척도는 그것이 지어낸 이야기의 논리적 일관성이다. 이야기의 기반이 되는 자료의 양과 질은 대체로 무관하다. 흔한 일이지만 정보가 아주 적을 때는 시스템 1이 속단을 내린다. 이런 문장을 보자. 민디크가 좋은 지도자가 될까? 그 여자는 똑똑하고 강인하고. 여기까지만 보고도 곧바로 머릿속에 답이 떠오른다.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아주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최선의 답을 골랐지만 어쨌거나 성급한 결론이다. 그 뒤에 타락했다거나 잔인하다라는 말이 오면 어쩌겠는가. 민디크를 지도자감으로 생각한 짧은 순간에 우리가 하지 않은 것에 주목해 보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평가하기 전에 무엇부터 알아야 하는가? 이런 자문은 하지 않았다. 시스템 1은 첫 번째 형용사를 듣고 저절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똑똑하면 좋지. 똑똑하고 강인하면 더 좋고, 두 개의 형용사로 만들 수 있는 최선의 이야기에 시스템 1은 아주 쉽고 편하게 결론을 내렸다. 새로운 정보, 민디크는 타락했다가 나타나면 그 이야기를 수정하겠지만 당장은 다른 정보를 기다릴 이유도, 머릿속이 불편할 이유도 없다. 여기에는 첫인상을 선호하는 편향도 들어있다.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1과 게으른 시스템 2가 결합한다는 이야기는 시스템 1에서 나온 첫인상이 반영된 많은 직관적 믿음을 시스템 2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물론 시스템 2도 좀 더 체계적이고 주의 깊게 증거를 수집하고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점검할 것들을 파악하는 능력이 있다. 집을 사려는데 정보가 없어서 작정하고 관련 정보를 찾던 때를 생각해보라. 그런 시스템 1은 좀 더 신중한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한마디로 개입하지 않는 곳이 없다. 제한된 증거로 서둘러 결론을 내리는 성향은 객관적 사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서 이 책에도 자주 등장한다. 나는 이런 성향을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로 설명한다. 시스템 1은 첫인상과 직관을 불러일으키는 정보의 양과 질에 모두 심각하게 둔하다. 아모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대학원생 제자 둘과 함께 실시한 연구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성향을 그대로 보여준다. 참가자들에게 일방적인 증거를 주고 그들 역시 그것이 일방적이라는 걸 알 때 그 반응을 관찰한 연구다. 아래는 참가자들에게 보여준 법적 문제가 얽힌 이야기다. 9월 3일 노동조합 현장 대표인 43세의 원고 데이비드 손턴이 스리프티 약국 168호에 나타났다. 노조의 일상적인 방문이었다. 그가 도착한 지 10분이 지나지 않아 약국 관리자가 다가와 이제는 그 층에 있는 조합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지 말라고 했다. 정 이야기를 하려거든 휴식 시간에 뒤쪽에 있는 방에서 하라고 했다. 약국의 요구는 조합과 약국의 계약서에도 나온 내용이지만 실제로 실행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손턴이 요구를 거부하자 약국 관리자는 요구를 수용하든지 약국을 떠나든지 체포되든지 알아서 선택하라고 했다. 손턴은 그에게 자신은 이제까지 그 층에 있는 직원들과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길게는 10분까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상적 방문 절차를 바꾸느니 차라리 체포되겠다고 대꾸했다. 그러자 관리자는 경찰을 불렀고 손턴은 무단 침입죄로 수갑이 채워졌다. 조서를 쓰고 잠깐 동안 유치장에 들어간 뒤에 모든 혐의가 벗겨졌다. 손턴은 스리프티 약국을 불법 체포 혐의로 고소했다. 실험에 참가한 모든 사람이 사건 배경을 알려주는 위 자료를 읽었다. 그리고 참가자 일부는 조합원 측, 일부는 약국 측, 변호사의 상황 설명을 들었다. 조합원 측 변호사는 당연히 이 체포를 협박 시도라고 말했고, 약국 측 변호사는 약국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은 업무 방해이며 관리자의 행동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참가자는 배주먼처럼 양쪽 주장을 모두 들었다. 양측 변호사는 위 이야기에서 추론할 수 없는 다른 유용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다. 참가자들은 상황을 정확히 인지했고 따라서 일방적 주장만 들었더라도 얼마든지 다른 쪽을 옹호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한쪽 주장만 들은 경우 판단은 한쪽으로 쏠렸다. 게다가 한쪽 주장만 들은 참가자는 양쪽 주장을 다 들은 참가자보다 판단에 더 확신을 가졌다. 이런 확신은 이용 가능한 정보로 자기가 직접 구성한 이야기가 논리적으로 일관되다고 느낄 때 나온다. 그럴듯한 이야기를 지어낼 때 중요한 것은 정보의 일관성이지 정보의 완성도가 아니다. 실제로 아는 게 적을수록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일관되게 구성하기가 쉬웠다. 경험이 많을 것이다.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면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기도 쉽고 인지적 편안함도 쉽게 느껴 해당 진술을 참이라고 받아들인다. 빠르게 생각하고 부분적인 정보로 복잡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것도 다 그 때문이다. 우리가 지어낸 논리적으로 일관된 이야기는 대부분 현실과 매우 가까워서 타당한 행동을 지지하기에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여기서는 보이는 것에만 의존하는 성향이 판단과 선택에서 보여주는 수많은 다양한 편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아래는 그러한 편향의 예다. 과신, 보이는 것이 전부라는 원리가 말해주듯 증거의 양이나 질은 주관적 확신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은 대개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주 적을지라도 그것으로 얼마나 그럴듯한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달렸다. 우리는 종종 판단의 핵심이 되는 증거가 없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아예 고려하지 않기도 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셈이다. 게다가 우리 연상책에는 일관된 연상 유형에 안주한 채 의심과 모호성을 억누르는 성향이 있다. 틀짜기 효과. 똑같은 정보라도 제시하는 방식이 다르면 다른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쉬운데 이를 틀짜기 효과라 말한다. 같은 말이라도 수술 후 한 달 넘게 생존할 확률은 90%라고 말하면 수술 후 한 달 안에 사망할 확률은 10%라고 말할 때보다 듣는 사람이 훨씬 더 안심이 된다. 마찬가지로 가공육을 고를 때도 지방 10%보다 90% 지방 제거라는 표기에 더 끌린다. 표현 방식은 달라도 명백히 같은 뜻인데 사람들은 주로 한 가지 표현 방식에만 주목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기저율, 어떤 집단 또는 현상에서 해당 요소가 차지하는 자연 발생적 또는 애초의 비율. 무시, 앞에 나왔던 스티브를 기억해보라. 사람들이 흔히 사서라고 생각하는 온순하고 찬찬한 사람이다. 그에 대한 성격 묘사는 구체적이고 생생해서 남자 사서보다 남자 농부가 많다는 사실을 알더라도 문제를 처음 들었을 때는 그런 통계적 사실이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는다. 보이는 것이
전부일 뿐이다. 속단과 관련한 말들. 그 여자는 그의 경영 능력에 대해 아는 게 없다. 단지 그의 훌륭한 프리젠테이션에서 생긴 후광 효과로 판단할 뿐이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그 문제에 대한 서로 다른 판단을 종합해 오류의 사슬을 끊자. 독립된 여러 평가에서 더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그들은 컨설턴트 한 사람의 훌륭한 보고를 근거로 중대한 결정을 내렸다.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들은 정보량이 얼마나 적은지 미처 깨닫지 못한 모양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지어낸 이야기를 망칠 수 있는 추가 정보를 원치 않았다. 그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전부다. 8. 판단이 내려지는 과정. 다른 누군가가 묻는 질문이든 내가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든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의 수는 끝이 없다.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속성의 수도 끝이 없다. 우리는 이 페이지에 마침표가 몇 개인지 셀 수 있고 내 집의 창문 높이와 길 건너 집의 창문 높이를 비교할 수 있으며 우리 지역 국회의원의 장래성이 탁월하다와 형편없다 사이에서 어디쯤인지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문제는 시스템 2가 맡아서 주의를 집중하고 기억을 더듬어 답을 찾는다. 시스템 2는 질문을 받거나 질문을 만든다. 어떤 경우든 주의를 집중하고 기억을 더듬어 답을 찾는다. 시스템 1의 작동 방식은 다르다. 시스템 1은 정신의 안팎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끊임없이 주시하고 특별한 의도나 별 다른 노력 없이 특정 상황의 다양한 측면을 끊임없이 평가한다. 이런 기초 평가는 직관적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도 이런 기초 평가로 쉽게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림짐작과 편향을 이용한 문제 해결의 본질적 개념이다. 이처럼 어떤 판단을 다른 판단으로 대체하는 것은 시스템 1의 두 가지 특징 때문에 가능하다. 하나는 다른 차원의 값을 서로 비교, 변환하는 능력인데 이 특징이 나타나는 때는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답할 때다. 샘이 똑똑한 만큼 키도 크다면 그는 키가 몇일까? 사람들은 이런 문제에 쉽게 대답한다. 또 하나는 머릿속 산탄총이라는 특징이다. 시스템 2가 특정 문제에 답하거나 특정 상황의 속성을 평가하려고 마음먹었을 때 기초 평가를 비롯해 여러 계산을 자동적으로 지원해 주는 특징이다. 기초 평가. 시스템 1은 생물체가 생존하기 위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문제를 끊임없이 평가하도록 진화했다. 지금 주변 상황은 어떤가? 위협이나 절호의 기회가 온 건 아닐까? 모든 것이 정상인가? 다가가야 할까? 피해야 할까? 이런 문제가 도시에 사는 인간에게는 사바나에 사는 가젤에게만큼 절박하지 않을 수 있지만 우리가 물려받은 신경체계는 현재의 위협 수준을 평가하도록 진화했으며 그런 작동을 멈춘 적이 없다. 상황이 양호한지 나쁜지 따라서 다가가도 좋은지 도망가야 하는지 끊임없이 평가한다. 인간에게 기분 좋고 머릿속이 편안한 상태는 동물로 치면 안전하고 친숙한 상태다. 기초 평가의 구체적 예로 얼핏 보고도 친구와 적을 구별하는 능력을 보자. 이 능력은 위험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는데 이런 전문 능력은 계속 진화해 왔다. 프린스턴 대학의 내 동료 알렉스 토도로프는 낯선 대상과 소통하기 전에 안정성을 빠르게 판단하는 행위의 생물학적 뿌리를 연구했다. 그는 우리가 낯선 사람을 얼굴만 흘끗 한 번 보고도 두 가지 중요한 특징을 평가하는 능력을 타고났다고 주장했다. 그 사람의 의도가 호의적인지 악의적인지 간에 그가 얼마나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얼마나 지배적인 따라서 잠재적으로는 위협적인 사람인가 하는 것이다. 우선 얼굴 윤곽은 지배력을 평가하는 실마리가 되는데 강인한 각진 턱도 그중 하나다. 얼굴 표정, 웃는지 찡그리는지는
낯선 이의 의도를 평가하는 실마리다. 각진 턱에 입꼬리까지 처졌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신호다. 하지만 얼굴 읽기는 대단히 부정확해서 턱이 둥글다고 해서 온순하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웃음은 어느 정도는 가짜일 수 있다. 그러나 낯선 이를 평가하는 능력은 불완전할지언정 생존율을 높이는 데는 도움이 된다. 이런 태고적 작동 체계는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쓰이는데 이를테면 사람들의 투표 방식에도 이 작동 체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토도로프는 학생들에게 남자 얼굴 사진을 10분의 1초 동안 스치듯 보여주고는 친근감이나 능력 같은 다양한 속성을 평가하게 했다. 학생들의 평가는 꽤 비슷했다. 토도로프가 보여준 얼굴은 무작위로 고른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선거 운동에 사용한 사진이었다. 토도로프는 실제 선거 결과와 프린스턴 학생들의 능력 평가를 비교했다. 학생들은 정치적 맥락을 모른 채 사진만 순간적으로 보고 평가를 내렸다. 그 결과 상원의원, 하원의원, 주지사 선거 당선자의 약 70%는 학생들의 능력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얻었다. 이 놀라운 결과는 핀란드 총선에서도 잉글랜드 지역의원 선거에서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멕시코의 다양한 선거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적어도 내게는 놀랍게도 토도로프의 연구에서 친근감 평가보다 능력 평가가 선거 결과와 훨씬 더 가까웠다. 토도로프는 사람들이 강인함과 신뢰성이라는 두 가지 차원을 결합해 능력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능력 있어 보이는 얼굴은 강인한 턱에 자신감을 띤 희미한 미소가 번진 얼굴이다. 이런 얼굴 특징이 실제로 정치적인 공직 수행 능력을 예견한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긴 후보와 진 후보의 사진을 볼 때 나타나는 두뇌 반응을 연구한 결과 우리는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특성이 부족한 후보를 거부하도록 생물학적으로 타고났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는 더 강한 부정적 감정 반응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 책 뒤에 나오는 판단 어림짐작 사례에 해당한다. 유권자는 각 후보에게서 공직 수행 능력을 가늠할 만한 인상을 찾으려 애쓰면서 빠르게 저절로 이루어지는 더 단순한 평가에 의존하는데 시스템 2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평가다. 정치학자들은 토도로프의 연구를 발전시켜 시스템 1의 즉흥적 호불호에 특히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 유권자 부류를 찾아냈다. 이들은 정치에 관한 정보가 별로 없고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유권자들은 어떤 점을 눈여겨보는지 알아냈다. 예상대로 얼굴에 나타난 능력이 투표에 미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정보가 있고 텔레비전을 덜 보는 사람보다 정보가 거의 없으면서 텔레비전을 많이 보는 사람에게서 3배 정도 높게 나타났다. 투표에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 1의 상대적 중요성은 사람마다 다른 게 분명하다. 이런 개인차를 보여주는 사례는 앞으로도 더 살펴볼 것이다. 시스템 1도 물론 언어를 이해한다. 언어 이해는 사건을 지각하고 메시지를 파악하기 위해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기초평가에 의지한다. 기초평가에는 유사성과 대표성을 계산한다든가 인과관계를 탐색한다든가 연상작용이나 전형적인 본보기를 이용할 수 있는지 따져본다든가 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이런 평가는 머릿속에서 특별한 준비를 하지 않아도 수행된다. 평가 결과는 그런 작업이 요구한 것들을 충족하는 데 쓰이지만 기초평가 대상은 많지만 평가 가능한 모든 속성을 평가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어 그림체를 흘끗 한번 보자. 얼핏 보아도 곧바로 그림의 여러 특징이 머릿속에 들어온다. 탑 2개는 크기가 똑같고 왼쪽 탑과 가운데 블록 조합은 그다지 닮지 않았지만 왼쪽 탑과 오른쪽 탑은 많이 닮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왼쪽 탑의 블록 개수와 가운데 바닥에 있는 블록 개수가 똑같다는 사실은
금세 눈치채지 못하고 가운데 블록으로 탑을 만들면 높이가 어느 정도일지도 감을 잡지 못한다. 블록 개수가 같은지 확인하려면 일일이 세어보아야 하는데 그것은 시스템 2만 할 수 있는 일이다. 집합과 원형. 또 다른 사례로 이런 문제를 생각해보자. 그림 8에 있는 직선의 평균 길이는 몇일까? 쉬운 문제여서 그냥 내버려 두어도 시스템 1이 알아서 답을 한다. 실험 결과 사람들은 1초도 안 걸려 평균 길이를 꽤 정확히 측정했다. 다른 것을 기억하느라 머릿속이 바쁜 상황에서도 판단 정확도는 떨어지지 않는다. 평균이 몇 센티미터인지는 모를 수 있지만 다른 한 직선의 길이를 조정해 평균에 맞출 때는 매우 정확했다. 시스템 2가 나서서 직선을 정렬하면서 길이 표준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 이 작업은 시스템 1이 선의 색깔과 여러 선의 평행 여부를 파악할 때처럼 힘들이지 않고 자동적으로 해낸다. 우리는 정렬된 물건의 개수도 느낌으로 곧바로 추정할 수 있다. 단, 물건이 4개 이하면 추정이 정확하고 그보다 많으면 얼추 맞는다. 이제 또 다른 문제를 보자. 그림 8에 나온 직선의 길이를 모두 더하면 몇인가? 어려운 문제다. 시스템 1이 제한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다. 이 문제에 답을 하려면 시스템 2를 활성화하는 수밖에 없다. 시스템 2는 힘들게 평균을 추정하고 선의 개수를 측정하거나 직접 센 다음 평균 길이와 선의 개수를 곱할 것이다. 시스템 1이 그림을 흘끗 보고 모든 선의 길이를 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 시스템 1의 중요한 한계를 보여주는 사례다. 시스템 1은 범주의 원형의 집합, 즉 전형적인 본보기의 집합으로 보기 때문에 평균은 잘 다루지만 합계에는 서투르다. 그러다 보니 내가 합계를 닮은 변수라고 부르는 것을 판단할 때 범주의 크기, 그러니까 그곳에 포함된 사례의 수는 무시되는 경향이 있다. 참혹한 엑손 벨디즈 원유 유출 사고 뒤에 일어난 소송은 이후 수많은 실험을 촉발했는데 이 중 한 실험에서 기름이 유출된 바다에서 종종 철새가 익사하는데 그 기름띠를 덮을 망의 비용을 지불할 의사를 물었다. 실험 참가자 중 일부는 새 2,000마리를, 일부는 2만 마리를, 또 일부는 20만 마리를 살릴 비용을 선뜻 내겠다고 했다. 새를 살리는 일이 경제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합계를 닮은 변수가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20만 마리를 살리는 것은 2,000마리를 살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앞에 새 부류가 기꺼이 내겠다는 금액은 평균 80달러, 78달러, 88달러였다. 살리겠다는 새의 수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었다. 새 부류는 모두 원형에 반응했다. 깃털이 기름 범벅이 되어 익사하는 무력한 새들의 참담한 모습이다. 이처럼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수량이 거의 전적으로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세기, 강도 짝짓기, 개인의 행복, 대통령의 인기, 금융계의 악인들에 대한 적절한 처벌, 정치인의 장래성을 묻는 질문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 더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색이나 수량 개념이 함축된 말이라는 점이다. 더 행복하거나 더 인기 있거나 더 강력하거나 더 촉망되거나 예를 들어 어떤 후보의 정치적 미래는 예비 선거에서 패할 것이다 라는 낮은 수준부터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높은 수준 사이에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시스템 1의 능력을 또 하나 마주한다. 세계의 크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서로 짝을 이룬다. 범죄가 색깔이라면 살인은 절도보다 어두운 빨강일 것이다. 범죄 또는 법 위반을 음악으로 나타낸다면 대량 사륙은 포르티시모 매우 세게로 주차 위반 과태료 체납은 피아니시모 매우 여리게로 연주되지 않을까. 그리고 물론 사람들은 대개 이런 처벌의 세기를 비슷하게 느낀다. 고전적 실험에서 어떤 사람은 소리의 세기를 법적 처벌의 강도와
짝을 지어 조절했다. 만약 두 가지 음을 듣는데 하나는 범죄를 나타내고 하나는 처벌을 나타낸다고 할 때 한 음이 다른 음보다 훨씬 크면 부당하다는 느낌이 들게 마련이다. 사례를 하나 보자. 이 사례는 뒤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줄리는 4살 때 글을 막힘없이 읽었다. 이제 어린 줄리의 읽기 능력을 다른 수량과 비교해 보자. 줄리가 조숙한 만큼 키가 큰 저 남자는 키가 몇일까? 180cm 정도? 그건 너무 작다. 2m는 어떤가? 그건 좀 과하다 싶다. 우리는 지금 4살짜리 아이의 뛰어난 읽기 능력을 키로 환산하려 한다. 제법 뛰어나지만 아주 특별할 것까지는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15개월에 글을 읽는다면 아주 특별한 능력인데 이 경우는 남자 키로 환산하면 240cm쯤 될지도 모르겠다. 줄리의 읽기 능력을 당신의 수입으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되겠는가? 줄리가 조숙한 정도를 범죄로 환산한다면 얼마나 심각할까? 줄리의 읽기 능력을 아이비리그 대학의 졸업 평점으로 환산한다면 몇 점일까? 그다지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 안 그런가? 게다가 같은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답이 꽤 비슷할 게 분명하다. 줄리가 읽기를 터득한 나이를 고려해 줄리가 대학에서 받을 평점을 예측하라고 하면 사람들은 나이를 점수로 환산해 짝이 될 만한 평점을 고른다는 이야기는 이 책 뒤에서 다룰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짝짓기에 기초한 예측은 통계적으로 엉터리라는 사실도 살펴볼 것이다. 비록 그 예측이 시스템 1로서는 더없이 자연스러운 일이며 통계 전문가가 아닌 다음에야 거의 모든 사람이 시스템 2에서도 받아들일 일이지만 머릿속 산탄총 시스템 1은 많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한다. 그 중에는 쉬지 않고 계속되는 일상적 평가나 판단도 있다. 눈을 뜨고 있을 때면 뇌는 시야에 들어오는 것을 그것의 모양, 공간에서 차지하는 위치, 그리고 정체까지 완벽하게 파악해 3차원으로 표현한다. 특별한 의도가 없어도 우리 머리는 늘 이런 활동을 하고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나지 않는지 끊임없이 감시한다. 이런 일상적 판단 외의 다른 판단은 필요할 때만 실행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부자인지를 끊임없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아무리 정치에 중독된 사람이라도 대통령의 정치적 전망을 끊임없이 평가하지는 않는다. 이런 판단은 이따금씩 마음먹고 하는 자발적 행위다. 단어를 읽는 족족 자동적으로 자음과 모음을 세지는 않지만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셀 수 있다. 그러나 의도한 셈이나 계산이라도 꼭 필요한 때나 의도한 때만 일어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우리는 자신이 원하거나 필요한 수준보다 훨씬 많은 계산을 할 때가 종종 있다. 이런 지나친 계산을 나는 머릿속 산탄총이라 부른다. 산탄총으로는 하나의 표적만 겨냥하기가 불가능하다. 작은 총알 여러 발이 흩어져 발사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시스템 1은 시스템 2가 맡은 일보다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오래전에 읽은 이 상황에 잘 어울리는 실험이 2가지 있다. 한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단어를 여러 쌍 들려주면서 각 쌍이 서로 운을 맞춘 것 같다 싶으면 최대한 빨리 키보드 키를 누르라고 했다. 아래 단어쌍은 모두 운이 들어가 있다. vote, note, vote, goat. 2쌍을 눈으로 보면 차이가 금방 눈에 들어온다. vote와 goat는 운을 맞춘 말이지만 vote와 note보다 철자가 많이 다르다. 그런데 실험 참가자는 단어를 듣기만 했는데도 철자의 영향을 받아서 철자가 많이 다르면 두 단어의 운을 알아보는 속도가 크게 떨어졌다. 오직 소리만 비교하게 했을 뿐인데도 참가자들은 철자까지 비교했고 엉뚱한 부분에서도 짝을 찾으려다 보니 속도가 떨어졌다. 하나의 질문에 대답하려다가 다른 대답까지 고심한 경우인데 불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주된 일을 방해하고 말았다. 또 한 연구에서는 사람들에게 문장을 연속적으로 여러 개 들려주면서 그 문장이 참 같으면 지체 없이 특정 키를 누르고 거짓 같으면 다른 키를 누르라고 했다. 아래 문장 중에 무엇이 참일까? 어떤 길은 뱀이다. 어떤 일은 뱀이다. 어떤 일은 교도소다. 세 문장은 모두 거짓이다. 그런데 독자가 보기에도 두 번째 문장이 다른 두 문장보다 더 거짓 같아 보였을 것이다. 실험에서 나타난 반응 시간도 크게 달랐다.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은 비유라고 치면 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역시 한 가지만 판단하려다 괜한 것까지 판단한 경우다. 이 문제도 어쨌거나 다수가 정답을 말했지만 무관한 답과 씨름하느라 판단이 방해를 받았다. 다음 장에서는 잘 모르는 일을 판단할 때 직관에 의존하는 이유를 머릿속 산탄총과 세기 짝짓기로 설명할 예정이다. 판단과 관련한 말들. 어떤 사람이 매력적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기초 평가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저절로 이루어지는 평가이며 내게 영향을 미치는 평가다. 뇌에는 얼굴 윤곽으로 지배력을 평가하는 회로가 있는데 외모로 보면 그 남자는 지도자로 적임자 같다. 우리는 처벌 수위가 범죄와 어울리지 않으면 처벌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소리 크기를 빛의 밝기와 짝지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는 그 회사 재정이 건전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자기가 그 회사 물건을 좋아한다는 사실을 빼놓고 생각할 수 없었다. 머릿속 산탄총의 분명한 사례다. 9. 더 쉬운 문제에 답하기. 정신세계의 놀라운 면은 여간에서 막히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덜어는 17 곱하기 24는 처럼 답이 얼른 떠오르지 않는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그런 당혹스러운 순간은 흔치 않다. 평범한 정신 상태에서는 주변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직관에서 나온 느낌과 의견으로 반응한다. 우리는 상대를 잘 알기도 전에 그를 좋아하거나 싫어하고 딱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낯선 사람을 신뢰하거나 불신하며 어떤 사업을 분석도 하지 않고 그것이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문제의 답을 겉으로 말하든 말하지 않든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도 않은 채 설명할 수도 옹호할 수도 없는 증거를 기초로 답을 내놓는 때가 종종 있다. 문제 바꿔치기. 사람들이 복잡한 문제에 어떤 식으로 직관적 의견을 내는지 아주 간단히 설명할 방법이 있다. 어려운 문제에 만족스러운 답을 재빨리 찾을 수 없으면 시스템 1이 그 문제와 관련 있는 더 쉬운 문제를 찾아 답을 한다. 이처럼 문제를 바꿔서 대답하는 것을 나는 바꿔치기라 부른다. 그리고 앞으로 아래와 같은 용어도 사용할 것이다. 표적 문제란 애초에 답을 하려는 문제다. 어림짐작 문제란 대답하기가 더 쉬운 다른 문제다. 어림짐작을 정밀히 정의하자면 어려운 문제에 불완전하더라도 적절한 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간결한 절차다. 이 말은 유레카와 어원이 같다. 바꿔치기는 내가 아모스와 함께 연구하던 초기에 떠올린 생각인데 이후 어림짐작과 편향 연구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우리는 사람들이 확률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모른 채 어떻게 확률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는지 의문을 품었다. 결국 불가능한 문제를 단순화하는 게 분명하다고 결론 내리고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단순화하는지 찾아보기로 했다. 우리가 찾은 답은 사람들은 확률을 판단해야 할 때면 실제로는 뭔가 다른 것을 판단해 놓고 확률을 판단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시스템 1이 어려운 표적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와 관련이 있으면서 더 쉬운 어림짐작 문제의 답이 머릿속에 떠오르면 곧잘 이런 반응을 보인다. 문제 바꿔치기는 어려운 문제 해결에 훌륭한 전략이 될 수 있는데 포여 죄르지는
고전이 된 저서 어떻게 문제를 풀 것인가에서 바꿔치기를 다루며 이렇게 말한다. 문제를 풀 수 없다면 풀 수 있는 더 쉬운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찾아라. 포여 죄르지의 어림짐작은 시스템 2가 의도적으로 실행하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번 9장에서 다루는 어림짐작은 의도적 선택이 아니다. 머릿속 산탄총이 문제에 대한 우리 반응을 엉터리로 조준한 결과다. 표 1에서 왼쪽에 나열된 문제를 보자. 어려운 문제라 제대로 답을 하려면 다른 어려운 주제를 다뤄야 한다. 행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앞으로 6개월 동안 정치가 어떻게 전개될까? 금융범죄의 적절한 형량은 무엇인가? 선거 후보들이 직면한 경쟁은 얼마나 치열한가? 고려해야 할 환경 요인이나 기타 요인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은 현실과 거리가 한참 멀다. 하지만 완벽한 답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 신중한 추론의 대안으로 덜어는 문제를 제법 잘 해결하고 덜어는 심각한 오류를 저지르는 어림짐작이 있다. 머릿속 산탄총은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게으른 시스템 2에 부담을 주지 않고 빠르게 답을 찾는다. 이를테면 표 1처럼 왼쪽 문제와 짝을 이루는 오른쪽 문제를 생각해내고 쉽게 대답할 공산이 크다. 돌고래와 금융 사기꾼을 보며 느끼는 감정, 현재 내 기분, 예비선거 후보의 정치 능력 추측, 대통령에 대한 현재 평판은 머릿속에 쉽게 떠오를 것이다. 어림짐작 문제는 표적 문제가 어려울 때 준비된 답을 내놓는다. 그런데 아직 해결할 일이 남았다. 쉽게 내놓은 답은 원래 문제에 맞아야 한다. 예를 들어 죽어가는 돌고래를 보며 느끼는 감정을 돈으로 표시해야 한다. 바로 이때 시스템 1의 또 다른 능력인 세기 짝짓기가 동원된다. 감정과 기부금은 둘 다 세기 또는 크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돌고래를 생각할 때 느끼는 감정은 세기가 있고 그 세기에 어울리는 기부금 액수가 있다. 곧 머릿속에 떠오를 액수, 그 액수가 바로 짝이 되는 액수다. 이런 식의 짝짓기는 모든 문제에서 가능하다. 이를테면 어떤 후보의 정치적 수완은 한심한 수준부터 탁월한 수준 사이에 놓일 테고 정치적 성공의 크기는 예비 선거에서 패할 것이다 라는 낮은 수준부터 언젠가는 미국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높은 수준 사이에 놓일 것이다. 머릿속 산탄총이 자동으로 작동하고 세기를 짝짓다 보면 표적 문제에 대응하는 쉬운 문제에 하나 이상의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런 바꿔치기가 일어나면 시스템 2는 어림짐작으로 나온 답을 곧잘 인정해 준다. 물론 직관적 답을 거부하기도 하고 다른 정보를 끌어들여 직관적 답을 수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시스템 2는 게을러서 최소의 노력만 들인 채 어림짐작 답의 진위 여부를 깊이 고민하지 않고 인정해버린다. 그러면 막히는 법도 없고 힘들여 고민할 필요도 없으며 심지어 원래 문제에는 대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다. 게다가 직관적 답이 재빨리 떠오른 탓에 표적 문제가 어려웠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기도 한다. 3차원 어림짐작. 아래 세 남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라. 인쇄된 그림에서 맨 오른쪽 사람이 맨 왼쪽 사람보다 더 큰가? 머릿속에 분명한 답이 재빨리 떠오른다. 오른쪽 사람이 더 크다. 그런데 자로 재보면 정확히 똑같다. 우리가 가늠하는 상대적 크기는 막강한 착시 효과에 좌우되는데 착시 효과는 바꿔치기 과정을 깔끔하게 설명해 준다. 그림 9에서 세 사람이 놓인 복도는 원근법에 따라 그려져 깊이가 있는 평면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 지각체계는 자동적으로 이 그림을 종이에 인쇄된 이미지가 아니라 3차원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오른쪽 사람을 왼쪽 사람보다 더 멀리 있고 더 큰 사람으로 해석한다. 3차원 상에서의 이런 크기 인식의 위력은 대개 압도적이다. 이 그림을
평면으로 보는 능력은 시각 예술가 또는 경험 많은 사진 작가에서나 볼 수 있다. 보통 사람의 경우에는 바꿔치기가 일어나 3차원으로 크기를 인식해 놓고 그것을 2차원에서의 크기라고 생각한다. 3차원 어림짐작 탓에 일어나는 착시다. 여기서는 진짜 착시가 일어난 것인지 문제를 오해한 것이 아니다. 그림 9 밑에 나온 문제를 보면 인쇄된 그림의 크기를 묻는 것이라는 걸 누구나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크기를 추정해 보라고 하면 3cm라거나 4cm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170cm 또는 180cm라는 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를 혼동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묻지도 않은 세 사람 키가 몇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려 한 셈이다. 이 어림짐작의 핵심 단계인 2차원을 3차원으로 바꿔치기 하는 작업은 저절로 일어난다. 그림 9에는 3차원으로 해석하라는 암시가 들어있다. 그런데 이 암시는 2차원상의 사람 크기를 묻는 애초의 질문과 무관해서 무시해야 맞지만 무시할 수가 없다. 이 어림짐작과 연관된 편향은 종이에서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물은 더 크게도 보인다는 것이다. 이 예가 보여주듯이 바꿔치기의 기초한 판단은 어쩔 수 없이 예상 가능한 편향을 드러낸다. 이 경우에는 그 편향이 지각 체계의 워낙 깊숙한 곳에서 발생하는 탓에 저항할 수가 없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기분 어림짐작. 독일 학생들 대상의 설문조사 중에 바꿔치기를 보여주는 최고의 사례가 있다. 이들이 대답한 설문에는 다음 두 가지 질문도 들어 있었다.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는가? 실험 진행자는 두 가지 대답에 상관관계에 관심이 있었다. 데이트를 여러 번 했다고 말한 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더 행복하다고 말했을까? 놀랍게도 그렇지 않았다. 두 대답의 상관관계는 거의 제로였다. 학생들에게 행복을 평가하라고 했을 때 데이트는 학생들의 머릿속에 처음 떠오르는 생각이 아닌 게 분명했다. 이번에는 다른 학생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순서만 바꿔서 제시했다. 지난달 데이트를 몇 번 했는가? 요즘 얼마나 행복한가? 그러자 결과는 완전히 딴판이었다. 이 순서로 묻자 데이트 횟수와 행복하다고 말하는 것의 상관관계가 심리학 측정에서 나올 수 있는 최고치로 나타났다. 대체 어쩐 일일까? 답은 뻔하다. 바꿔치기다. 데이트는 이 학생들의 삶의 중심이 아닌 게 분명했다. 첫 번째 설문에서 행복과 데이트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하지만 애정 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질문을 받자 감정 반응을 일으킨 게 분명했다. 데이트를 많이 한 학생은 삶에서 행복한 부분을 회상한 반면 데이트를 하지 않은 학생은 외로움과 퇴짜 맞은 순간을 회상했다. 데이트 질문이 상기시킨 감정은 일반적 행복에 관한 질문이 이어질 때까지 계속 남아 있었다. 이때의 심리는 그림 9에 나타난 크기 착시 때의 심리와 대단히 유사하다. 요즘의 행복은 자연스럽게 또는 쉽게 할 수 있는 평가가 아니다. 적절한 답을 하려면 한참 생각해야 한다. 하지만 방금 데이트 질문을 받았던 학생들은 이미 관련 질문의 답이 머릿속에 있어서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들은 이제 곧 답을 해야 할 문제를 이미 답을 한 문제로 바꿔치기 했다. 착시 문제에서 던졌던 질문을 여기서 다시 던져볼 수 있다. 학생들이 혼동을 일으켰을까? 질문받은 문제와 본인이 대답한 문제가 정말로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을까? 물론 그렇지 않다. 연애와 삶 전체를 구별하는 능력이 일시적으로 사라진 것이 아니다. 두 개념을 묻는다면 다르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두 개념이 다르다는 질문은 받지 않았다. 얼마나 행복하냐는 질문을 받았을 뿐이고 시스템 1은 이미 답을 준비해 두었다. 데이트만이 아니다. 일반적 행복을 묻기 전에 부모와의 관계나 금전적인 질문을 던져도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두 경우 모두 특정 영역에서만 만족도가 전반적인 행복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기분을 바꿀 만한 감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면 어떤 질문이든 똑같은 결과를 낳을 것이다. 보이는 것이 전부니까. 현재 마음 상태는 행복 평가에 큰 몫을 한다. 감정, 어림짐작. 결론이 논쟁을 압도할 때가 있는데 감정이 개입할 때 특히 그렇다. 심리학자 폴 슬로빅은 감정 어림짐작을 설명하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자신이 그것을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에 따라 그 일을 믿을지 말지 결정한다고 했다. 내 정치 성향에 따라 어떤 정치 주장이 설득력 있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현재의 보건 정책이 마음에 들면 그 정책은 이점이 크고 그에 따른 비용은 다른 정책보다 더 감당할 만하다고 믿는다. 다른 국가에 강경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가 상대적으로 약해서 내 나라 뜻에 복종할 것이라고 믿기 쉽다. 반면에 온건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라면 다른 나라가 강해서 회유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하기 쉽다. 방사선 처리 식품, 붉은 고기, 원자력, 문신, 오토바이 등을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것의 이점과 위험을 다르게 평가한다. 그것을 싫어하면 위험은 높고 이점은 무시할 정도라고 믿게 마련이다. 결론이 앞선다고 해서 사고가 꽉 막혔다거나 다른 어떤 정보나 그럴듯한 논리에도 내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내가 싫어하던 활동이 생각만큼 위험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 내 믿음과 감정까지도 적어도 약간은 바뀔 수 있다. 심지어 위험성이 낮다는 정보만 알려주고 이점은 따로 알려주지 않아도 이점을 바라보는 내 견해까지 좋은 방향으로 바뀌기 쉽다. 여기서 시스템 2의 새로운 성격을 알 수 있다. 이제까지 나는 시스템 2를 설명하면서 주로 잠자코 지켜보며 시스템 1에 상당한 재량권을 주는 성격으로 묘사했다. 그리고 의도적으로 기억을 더듬고 복잡한 계산을 하고 비교하고 계획을 세우고 선택을 하는 적극적인 성격으로도 묘사했다. 방망이와 공 문제를 비롯해 두 정신 체계의 상호작용을 보여주는 많은 예에서 시스템 2는 궁극적 책임을 진 채 시스템 1의 제안을 거부하고 생각의 속도를 늦추고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능력을 갖춘 듯이 보였다. 자기 비판은 시스템 2의 기능 중 하나니까. 그런데 태도 문제에서는 시스템 2가 시스템 1의 감정을 비판하기보다 옹호하면서 강제 집행자가 아닌 승인자의 역할을 한다. 시스템 2는 주로 기존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정보를 찾을 뿐 그 믿음을 조사하겠다는 의도는 보이지 않는다. 적극적으로 논리적 일관성을 추구하는 시스템 1이 고분고분한 시스템 2의 해법을 제시하는 꼴이다. 아래에는 시스템 1의 특징과 활동 목록이다. 가공인물인 시스템 1의 성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다. 시스템 1의 성격을 파악한다면 시스템 1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인물들과 마찬가지로 여러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직감으로 알 것이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을 것이다. 시스템 1의 특징. 어떤 대상을 보고 인상, 느낌, 끌림을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시스템 2의 인정을 받으면 믿음, 태도, 지향성이 된다. 저절로 빠르게 작동하고 노력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으며 자발적 통제라는 인식도 없다. 특별한 유형이 감지되면 시스템 2가 개입해 주의를 집중하도록 조종할 수 있다. 훈련을 많이 하면 노련한 반응을 보이고 노련한 직관을 발휘한다. 연상 기억으로 활성화된 여러 생각에서 논리적으로 일관된 유형을 지어낸다. 진실이라고 착각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긴장감을 늦출 때 인지적 편안함을 느낀다. 정상적인 상황과 놀라운 상황을 구별한다. 원인과 의도를
추론하고 조작도 한다. 모호함을 무시하고 의심을 억누른다. 편향에 사로잡혀 어떤 것을 믿거나 확신한다. 감정을 지나치게 일관되게 유지한다. 후광 효과. 기존 증거에 초점을 맞춘 채 보이지 않는 증거는 무시한다. 보이는 것이 전부다. 한정된 일련의 기초평가를 내놓는다. 집단을 표준과 원형이라는 대표 이미지로 인식할 뿐 전체를 통합해 생각하지 않는다. 분야를 넘나들며 세기를 짝짓는다. 예, 크기와 음량 짝짓기. 애초 의도보다 많은 내용을 처리한다. 머릿속 산탄총. 어려운 문제를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할 때가 덜어 있다. 어림짐작. 정적 상태보다 변화에 민감하다. 전망 이론. 낮은 확률에 지나치게 비중을 둔다. 수량에 대한 민감성 감소 성향을 보인다. 정신물리학. 이익보다 손실에 더 강하게 반응한다. 손실 회피. 결정을 내릴 때 여러 선택을 별개로 보면서 문제를 좁은 틀에서 다룬다. 바꿔치기, 어림짐작과 관련한 말들. 우리는 애초에 답하려 했던 문제를 여전히 기억하는가? 아니면 더 쉬운 문제로 바꿔치기 했는가? 우리가 직면한 문제는 이 후보가 이길 수 있겠는가였다. 그런데 그 후보가 인터뷰를 잘하는가에 답하는 것 같다. 문제를 바꿔치기 하지 말자. 그는 그 프로젝트를 좋아해서 프로젝트의 비용은 낮고 수익은 높다고 생각한다. 감정 어림짐작의 좋은 예다. 우리는 그 회사의 지난해 실적을 기준으로 앞으로 몇 년 뒤에 가치를 예측한다. 이런 어림짐작이 바람직한가? 더 필요한 정보는 없는가?